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박순애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차관급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됐는데요. 3명 모두 여성을 발탁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성이 3명 내각에 이제 들어옵니다. 2명이 이제 장관, 1명은 차관급. 그동안 보면 능력만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여성도 기용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분들이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장관직 또는 차관급에 발탁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순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공기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검증하는 위치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분이고요.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식품의약처장 출신이고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상임위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았다기보다는 여성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은 기조 아래에서 그중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찾는 그런 결과가 이번 장관 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장관 후보자 내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능력과 인품으로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40대 장관이 있을 거라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서 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외신 기자의 지적이었었죠. 현재 내각에 왜 여성이 없는가? 그럴 때 우리는 대통령의 인지, 여성에 대한 인지를 좀 우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자리까지 오를 만한 그런 인재가 지금 여성으로서는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아니었었죠.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는 유리천장이 지금 젊은 여성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장관, 그리고 그 다음에 차관, 그 다음에 국장. 거기에는 분명히 유리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리천장이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조금 더 바른 인식이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듣고 우리 사회 이제 그 여성의 유리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좀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인선보다는 올바른 판단으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단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왜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여가부 폐지의 논란은 폐지에 대한 정책 공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건 제가 100번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폐지합니다. 한다니까요. 법안도 발의했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해주면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 조직 개정은 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금의 의석수에서는 이 정부 조직 개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법안도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상임위에서 논의될지 안 될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상임위에서도 절대 다수 이 위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같은 정부 조직 개정은 아마 2년 뒤에 다가오는 총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총선 시점에서도 여가부 폐지 등을 비롯한 여타 정부 조직법 개정이 각 정당의 주요한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인수위의 주요 관계자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모두 다 정부 조직 개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가부 폐지도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는데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지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인재를 공정하게 기회를 줘서 등용하는 것과 여가부를 폐지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한 100번 하는 것 같지만 여가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업무, 뭐 성범죄 피해자 지원, 한부모 가정 돌봄, 아동 청소년 업무 같은 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겠다, 예산 쓸 수 있다면 더 쓰겠다는 관점에서 이 정부 조직법 개정을 둘러보고 있는 것이고, 이 김현숙 신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이나 공공부문 개혁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이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굉장히 큰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던 이 시민단체 지원, 대표적으로 윤미향 의원의 정의원에게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지원된 것 등과 같은 사례들을 장관으로서 잘 파헤치고 국민들께 보여준다면 이게 여가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어떤 세금 운용, 예산 낭비에 대한 경종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쉽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우리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여가부가 폐지된다가 아니고 여가부가 왜 폐지가 필요한지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이게 먼저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 하여서 우리가 여가부를 폐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대선 당시에 한참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여가부 폐지 이렇게 짤막한 글을 올리고 나서 젊은 남성들에 의해서 지지층이 약간 올라간 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이틀 걸렸다 이렇게 했었나요? SNS에 또 이제 성공 사례처럼 좀 올렸는데요. 이 시작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가부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여가부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고 좀 개선돼야 된다는 있다는 그런 인지, 그러니까 제가 또 인지나 인식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야당으로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지합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부분들이 또 그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가부 장관이 임명이 돼서 내가 임명된 나의 여가부를 내가 폐지를 시키겠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진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잘 개편을 잘 해주시고 국민도 잘 설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약간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뭐 당정 간에 좀 갈등이 있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의 또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 먼저 당정 갈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놓고 당에서 좀 세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건강한 당청 관계라는 건 이제 청와대라는 용어가 없어졌죠. 뭐 어떤 용어를 대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건강한 당청 관계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국회가 소위 말하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할 거 없이 정당이 건강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도 저는 매우 바람직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윤종선 신임 국무실장 후보자인가요? 국무조정실장이면 장관급이고 이 행정부를 사실상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인데 윤종원 실장 같은 경우는 실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역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윤종원 후보자가 소득주도 성장 주도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영혼 없는 공무원인 거죠. 소득주도 성장 주도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럼 경제정책 뭘 한 겁니까? 탈원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모두가 이 윤종원 실장 후보자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굉장히 급격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우리 경제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러한 것에 반대하다가 뭐 낙마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 반대하다가 낙마한 사람은 기업은행장 보내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편한 자리, 좋은 자리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신이 경제수석으로서 있었던 정부의 이 경제정책 실패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지 정권 바뀌고 또 좋은 자리 부르니까 간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고 있고 한덕수 총리도 이 카드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당청 갈등, 당정 갈등이 심화되는 건데 그게 지금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정부와 행정부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당의 의견을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지 안 들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 행정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명분 없는 반대가 아니라 명분 있는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들어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 임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노무현 정부 때 이랬다고 그래서 그 임명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마디로 많은 얘기를 앞서 해주셨지만 문재인 정부 일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당정 간에는 무조건 거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직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다는 사람만 비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비위 문제를 일으켰던 그 총무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 서명은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성비위 문제로 징계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조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성비위 논란이 있는 분이 지금 성폭력 예방 교육을 총괄하십니다. 그런 직에 지금 올라 있어요. 근데 지금 조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한 분만 더 말씀드리면은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 연루된 그 분께서 또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왜 이땐 조용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옳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옳은 얘기가 이상하다, 뭔가 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윤핵관과 그러니까 책임 총리 간의 어떤 갈등이 아닌가. 한마디로 권력 다툼이죠. 이렇게밖에 보여지게끔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스럽게 그냥 이것이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상하게 보지 않게끔 정말 직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대로 한번 직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요, 당에서도 이게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순 비서관이 사과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주요 인사나 대통령 측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거나 또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처럼 낙마시킨, 당에서 의견을 내서 낙마된 인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당청 관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바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중용받았던 것과 특히 이 윤종원 기업은행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으로 손꼽히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발판 삼아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들로부터 정권 교체라는 심판을 받은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굳이 또다시 영전을 해가면서까지 더군다나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뿐만이 아니라요. 대통령 비서실이나 참모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투서나 반대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첨언을 좀 드리면은 사과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함만 못한 사과였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언론에서 분명히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사과는 말은 형식적으로는 사과였지만 그 말이 하나하나 보면은 왜 저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나라는 분위기가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정도의 그런 사과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책임 총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책임 총리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한덕수 총리의 책임감을 더 강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에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이 권력 다툼이 어떻게 앞으로 번지는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많이 시끄럽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86 용태론도 내놓고 하지만 내부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주류의 기존의 정치인들은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좀 선을 그는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선은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문을 하나하나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얘기예요. 당을 위해서 이번에 지선을 앞둔 당을 위해서 애당심을 가지고 한 얘기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다만
왜 우리 대선과 그다음에 총선, 지선 투표율이 점점 좀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지선은 정말로 각 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투표를 하고 오히려 중도에 계신 분들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투표율이 많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그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왜 많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사과문이 그럼 지지율에 호소할 수 있는 사과문이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 지금 내부에서는 사과 이제 그만해라.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과를 할 때에는 그리고 그 지선을 앞두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모양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지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원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너희들 잘못한 거 많이 사과했다 그동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더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사과를 했다는 점은 아마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얘기를 했다. 아니다. 이런 건데요.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인 시절에 저는 이제 내부 회의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그때는 지도부의 어떤 문제점이 전혀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지적하지 않았는데 그 왜 그랬냐면은 내부 회의를 했을 때 가장 말이 없는 분이 아주 그러니까 아주 어떤 그 논쟁거리를 두고 서로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부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 이해찬 대표셨거든요. 그거를 다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그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부적으로 좀 논의는 하고 그래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는 좀 앞으로는 논의를 하고 내주기를 저는 좀 바라는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에게는 그런 팬덤 정당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만의 문제입니까? 팬덤 정치라는 것은 그냥 정치 쪽 우리 모든 정당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 그 사람의 정치적인 메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분들이요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께서 국민께서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팬덤이 두터운 분은 왜 어떤 메시지 때문에 저런가? 그걸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팬덤 정치를 배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도 문제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선을 앞두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할 때인가? 그 시점이 지금 살짝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다른 당 얘기지만 과거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약간 힘겨루기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밖에서 보시기에. 근데 일단은 그 메시지와 타이밍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메시지를 보자면은 딱히 틀린 말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동의를 해요. 586도 용태는 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용태 대상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은 예외인 것인지 서울시장 출마를 또 하셨잖아요. 지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586이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586인데 그 586이 장악한 지도부 앞에서 586 용퇴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86 운동권 그룹이 주도하는 정치에 좀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반성과 사과 그리고 뭐 최강욱 의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성희롱에 의한 2차 변명에 대한 징계도 빨리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정치를 제가 짧게 1년 정도 대선을 경험해 보니까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지금 이 시기에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이 옳은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당내의 동의를 얻어내고 나아가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매우 이 지난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가 어렵기도 하고 종합예술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메시지는 옳지만 타이밍적인 측면이나 이 말을 했을 때 당내 반발이 어떨지,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정의 어떤 아쉬움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막 이 궁지에 몰아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586 민주당 주류 기득권들에게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고요. 그것과 별개로 너무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떤 이 정치를 익히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배우고 왜 이건 안 되는 걸까? 안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고민하고 깨지고 다시 방법을 찾는 그러한 과정들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당대표, 뭐 이거 웹소설 제목 같죠. 약간 그런 식으로 너무 큰 권력을 갑자기 쥐었기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두루두루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저 전 대변인께 짧게 좀- 잠깐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기만의 정치를 구사하는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말하는 어떤 뒷배경,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인이 발언을 할 때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발언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뒷배경에 분명히 누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만의 메시지일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외부에서 어떤 층이 그냥 지지하는 층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와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또한 팬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치권 모두 이쪽에서는 물론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권 모두에서는 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어떤가를 한번 좀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우리 민주당의 최모 의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는 솔직히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선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처럼 왜 지선 이후로 미루냐? 지금 당장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성찰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성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서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우상호 의원 등등에 대해서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유튜브의 주장을 빌미로 들어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 빨리 징계한다고 하실 거면 송영길 대표나 송영길 이제 후보죠. 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등에 대해서 베트남 원정 성매매 의혹이 똑같은 유튜브로부터 제기됐는데 왜 대대로 해명하지 않는 것이냐, 징계하자라고 민주당이 먼저 윤리 구성하시면 저희도 박수를 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요, 유튜브는 저는 그건 보지는 않았고요. 솔직히 이제 기사화된 부분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뭐 의혹이 있었다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된 부분을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구체적으로 계속 추가되는 기사가 왜 나타나는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추가되는 기사가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만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물타기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성추행으로 피소됐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기사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 이전에 이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제명하거나 윤리 제소하는 과감한 결정을 보여주시면 저희도 박수치면서 또 따라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없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경 처리해야 되는데 이 추경 처리가 국회의장 선출 또 법사위 연장의
이 선정까지도 함께 맞물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 듣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선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추경을 통과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수락해줬습니다. 협조해줬었죠. 2차 추경, 3차 추경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하겠다는 것 최소 600만 원, 그거는 못 보겠다. 심지어 양기대 의원은 국회 질의 시간에 이거 6일 지방선거 이후로 지급하면 안 되느냐는 노골적인 속내까지 드러냈어요. 결국 이 추경액을 더 증액해서 이 국채를 발행하라. 그러니까 빚을 지고 추경을 해라 하는 것인데 정말 추가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면 지금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요. 일단 정부안을 통과시켜서 최대한 빨리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보상해드리고 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추경 법안을 국회에 올리면 됩니다.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보신 것처럼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빨리 못 해주겠다. 선거 끝나고 시간 끈 다음에 해주겠다라는 속내인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의 속 타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선거를 앞두고 말을 바꾸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50조 원 추가해서 지원, 그러니까 1천만 원씩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손실보상 하겠다,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1천만 원 손실보상, 거기에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대선 때 얘기했던,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했던 거, 국민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표를 얻은 거 그대로, 그러니까 그 대선 때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지켜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곳간이 비었다 이런 얘기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추가 세수 2년 동안 지난해는 61조 원, 올해는 53조 원이 지금 기재부에서 추가 세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추가 세수만 해도 이것이 곳간이 비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수에서 보통 지금 30%가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곳간이 빈 것도 아니고 그냥 대선 때 얘기했던 그대로만 지켜달라고 한 것인데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십니다. 이거 시간 끌 것도 아니고요. 이건 지선과 영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지선 때, 그러니까 지선을 앞둔 것이 아니고 대선 때 얘기하셨던 그대로만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발의 추경 법안을 보게 되면 중앙정부 재원이 36조 정도고요. 지방 재원을 합하면 50조가 넘어요. 대선 공약 50조를 지킨 건데 뭘 더 지키라고 하는지 수학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억지 부리시는 거고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전 그거 말씀드린 것입니다. 50전 추경해서 손실보상 하겠다, 1000만 원 하겠다, 소급 적용 하겠다 했습니다. 그거 하나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성찰을 좀 다시 한번 가지고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 높이 지른다고 50조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50조를 약속했고 50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조 예산 들어가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듣고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